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조선 건국의 과정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울 주제는요.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입니다.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려 말의 지배계층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려 말의 지배계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크게 두 가지의 지배계층이 나오죠. 첫 번째는 원나라에게 아부함으로써 커다란 권력을 누렸던 부패한 지배계층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르죠. 다른 하나는 성리학적 지식으로 무장하면서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 이게 바로 누구였죠? 신진사대부였죠. 두 세력이 굉장히 대립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죠. 권문세족은 고려의 부패한 지배층의 모습이라면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꿈꾸는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진답니다. 첫 번째 파는 이런 파죠. 이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고려의 모순과 고려의 문제점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고려의 임금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온건 개혁파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미 고려 왕조는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왕이 백성을 위한 왕도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왕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급진개혁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앞장섰던 세력은 온건개혁파일까요? 급진개혁파일까요? 그렇죠. 자, 급진개혁파가 주축이 되어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앞장섰고요. 거기에 어떤 세력들이 손을 잡냐면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했던 군인 세력이 있죠. 이런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성계가 있어요. 자, 결국 조선 건국을 하는데 앞장섰던 계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급진개혁파와 신흥, 무인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앞장섰다. 상당히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조선 건국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한 문제는 꼭 기출로 이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을 필두로 조선 건국이 이루어졌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위화도 회군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그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공민왕 때부터 올라가 볼게요. 공민왕 때 공민왕은 원나라 세력을 막아내면서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면서 원나라가 지배했던 쌍성 총간부 지역을 원래는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에게 뺏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공민왕 때 회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뺏겼다가 찾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명나라가 이런 태클을 해요. 원나라가 있다가 원이 멸망을 하고 중국은 명나라로 왕조가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명나라가 고려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고려야,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쌍성 총간부가 있는 찰령 이북 지역은 과거 원나라의 땅이었어. 원나라의 땅이었고 원나라를 이어 나온 것이 바로 명나라야. 그러니까 이 땅은 명나라의 땅이니 명나라에게 돌려줘라. 이게 바로 요동 지역, 이게 바로 그 찰령 이북 지역을 요구했던 명나라의 요청인데요.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죠. 고려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명나라에게 똑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명나라야,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지역, 요동 지역이죠. 이 요동 지역은 지금은 너희들이 갖고 있지만 과거 고구려 때는 우리 민족의 땅이었으니 이 땅을 내놔라. 이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갔던 전쟁이 바로 이 요동 정벌을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위화도 회군은 최영의 명령을 받은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려고 떠납니다. 사실 이성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동을 정벌할 것을 반대하다가 임금의 명령, 그리고 자기의 상사였던 최영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위화도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압록강 하구에서 말을 돌려서 다시 고려로 돌아옵니다.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데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이해가 되세요? 즉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누가 명령을 어겼죠?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와서 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죽였죠.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조금씩 권력의 기반을 늘려가는데 두 번째는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과전법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경제적인 토지제도예요.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는 불법적인 토지를 몰수해서 신진 4대부에게 나누어지는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신진 4대부가 마련하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까지 마련했으니 신진 4대부 세력과 신흥 무인 세력이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반대했던 반대파들이 제거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그렇죠. 정몽주 할아버지가 이 몸이 죽어를 외치다가 결국은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고려 임금에 대한 충성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대표적으로 92년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1392년이 바로 조선이 건국된 해죠. 1592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고요.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이렇게 92년으로 끝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 조선이 세워졌을 때는 수도가 개경이었어요. 어때요? 고려와 조선의 수도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2년 후에 수도를 옮깁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수도는 어디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인 서울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수도였는데요. 이게 92년에 나라를 세우고 2년 후에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라가 세워지고 수도를 바꾼 거예요. 1392년에. 요거 나오면 상당히 많이 틀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조선 건국의 과정 시험에 꼭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복습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조선 건국의 의입니다. 조선 건국의 의의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 사회와 조선의 그 양반이라는 것은 과연 뭐가 다른가요? 조금씩 정리해 본다면 일단 고려는 지배층이 누구죠?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모두 다 귀족이죠. 즉 고려의 지배층은 귀족입니다. 자, 여러분 귀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귀한 족속이야. 태어날 때부터 신분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지배층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이 중요한 겁니까? 신분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 귀족이라는 거는 내가 타고난 신분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귀족이죠.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양반 관료라는 지배층으로 변해버렸다고요. 양반 관료. 자, 뭐가 다를까요? 양반이라는 것은 2개의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하고 뭐? 싸우는 관료, 무반과 그 다음에 학습하는 관료, 문반을 합쳐서 2개니까 우리는 양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 관료자가 붙는단 말입니다. 관료라는 거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합격한 사람만 양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양반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나는 양반이 아니죠. 이런 개념이 바로 양반 관료고요. 내가 타고난 신분이 중시되는 건가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인가요? 그렇죠.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었죠.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입니다. 2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하면 유교적인 질서를 확립시켰던 국가입니다.
특히 고려는 불교와 유교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면 조선시대 와서는 유교 이외의 다른 사상들은 모두 다 배척하죠. 그래서 무엇을 기반으로 한 사회냐? 성리학적인 질서와 성리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그래서 조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반 관료 사회다. 다른 말로는 성리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성리학 사회다라고 두 가지 건국의 의의를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를 통해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이었던 신진 4대부와 누구죠? 신흥 무인 세력을 살펴봤답니다. 두 번째는 조선 건국의 과정을 배웠죠. 위화도 회군, 과전법, 조선이 건국되고 수도를 옮겼다는 것도 놓치지 말고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조선 건국에 의해서는 양반 관료제 사회이면서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조선이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먼저 답을 맞춰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볼게요.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는 거죠. 중요한 문장 자체입니다. 고려하면 외적의 침입과 사회 혼란으로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는 개혁을 통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죠. 그 뒤 과전법이라는 토지 개혁을 성공해서 경제적 기반까지 형성했죠. 조선을 세워 나가는데 반대하는 인물들을 제거하고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답니다. 조선 건국의 가장 큰 의의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이 되었다는 특징과 두 번째 뭐죠? 성리학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중요한 내용 개념하기 문제로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부분 반드시 복습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